일본 야후 뉴스에 한국 부동산 버블에 관련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올해 초부터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6월이 되어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에서는 아파트는 투자 대상이고 빚을 지고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라서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하락과 함께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아파트 가격 하락은 6월 1주까지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02% 내외였으나 8월 4주에는 최대 마이너스 0.18%로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추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달콤한 견해일 뿐 버블 붕괴의 본질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 부동산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생산 연령 인구가 피크 아웃하기 전에 버블이 발생하고 그 전후에 버블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의 정점은 2019년으로 바로 이 시점부터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머니가 흘러들어와 버블에 숨을 불어버려 버블은 더욱 커지고 터지는 시기는 늦춰졌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자 한국 부동산 가격도 낮아지기 시작했고 세계 금융이 정상화를 향하는 순간인 지금 한국의 부동산 버블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우면서 관심이 가는 뉴스였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로 1990년부터 나락간 경제와 부동산이 30년 넘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한국도 버블이 시작이라면 일본과 같은 과정을 겪는다면 너무나 두려운 미래가 그려지네요. 다음 편에서는 일본의 버블 붕괴 과정과 한국의 지금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비교해서 정말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한 일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모라와 기축통화인 엔화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해도 일본에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또한 통화스와프나 관함식 참석 등은 시기상조이므로 우선 한일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 문제가 아닐까요? 바꿔 말하면 자신들의 주장이나 행위는 정당화하지만 그 결과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일본에 전가한다라고 하는 자세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본 징용 배상금 문제를 보면 분명합니다. 예견되었지만 일본의 거품 붕괴와 미국의 리먼 쇼크의 성질을 겸비한 복합적인 위기에 도래네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 폭락이나 환율 하락에 그치지 않고 주가나 금융기관의 위기로 각 방면으로 비화할 것입니다. 이건 한번 떨어지는 데까지 떨어져야 끝이 나고 그 후에도 복구되지 않아요. 이것은 일본도 미국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을 돕자는 위호는 압도적 소수파이지만 기시다 총리의 주위에 친한파가 있으니 위험하다. 일본 기업들도 슬슬 한국 철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좋다. 생산 연령 인구를 감안할 때 중국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외국계 은행 대부분이 한국에서 철수한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버블 붕괴를 예견하고 한국에서 은행을 영업하는 장점이 외국계에는 전혀 없네요. 모든 것을 예견한 철군이었군요. 납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거품 붕괴에 시달린 대형은행들, 특히 한국을 잘 돌본다고 소문난 미주은행은 철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본인으로서 걱정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달러 강세에 관해서는 전 세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무역적자일 것이다. 곡물 에너지, 핵심 소재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환율 하락은 마이너스인데 대중 수출이 구조적으로 둔화됐다. 게다가 주력인 반도체 관련은 미국의 눈총을 받아 대중 무역이 지금까지와 같지 않을 것 같다. 그 상황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거대 재벌 기업이 내일 망하지는 않겠지만 서민의 삶은 일본과 비교해도 팍팍하다. 이것이 일본의 미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립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직장인들에게는 자기 집을 사기 어려운 집값에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모두 부동산 가격 하락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일본은 이후 대형은행, 증권회사의 도산이 계속되는데 몇 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얼마 후에 부동산 투자를 하던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일본에도 과거 땅은 반드시 오른다는 토지 신화가 있었지만 한국의 토지 신화도 끝입니다. 담보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보통은 추가 담보를 은행에서 요구받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국가가 이자 또는 담보 보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품이 꺼지면 단숨에 가격은 폭락합니다. 반값까지 갈지도
그러면 은행까지 부실채권으로 꼼짝 못하게 되니까요. 투매하지 않으면 부채만 늘어날 것이라고 투자자가 판단하면 단숨에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일일지도 모르겠네요. 버블을 봤던 일본인은 누구든지 앞으로 거의 확실하게 중국과 한국은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비즈니스, 조직에 있어서의 변혁, 스피드, 대담함, 적극성, 의식, 유연함 등은 다양한 뉴스에서 읽는 바로는 역시 일본은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똑같이 될지는 모르겠다. 일본의 거품 붕괴 때가 떠오르네. 일본의 거품 절정 시에는 소니가 미국의 CBS를 인수하거나 파이오니아가 워너플라자를 인수해버려 미국이 일본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기세였는데, 그러나 돈 낭비가 심해 서민들이 집을 사는 것이 꿈이 되어버렸다. 막힌 경제는 단숨에 줄줄이 무너져 나갔고 증권사 도산, 대형은행 합병, 대형 제조업 도산, 흡수합병이 이어졌다. 지금 바로 한국, 중국은 경제의 피크아웃을 맞았다. 이제부터가 큰일이다. 이웃나라의 걱정보다 일본 걱정을 해야 할 것이다. 나라 전체의 침체가 무섭다. 식량 자금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어떻게든 전체적인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에너지도 수소 중심으로 전환해 일본이 기술력에서 세계를 리드해 주었으면 한다.